전국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침수와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에서는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숨졌고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습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YTN 취재 결과 공영방송인 KBS와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과 산업은행까지 검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사상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며 사상 전향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고 이 후보자와 민주당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감염자가 는 건데 오늘 오후부터 교회 집합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학생 7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식으로 준 치킨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YTN 취재 결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잠겼습니다. 네, 차 안에 있던 일부는 구조되거나 빠져나왔지만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경부선 철도 아래를 지나는 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탁한 물 속에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에 물이 찬 건 어젯밤 10시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여러 대가 피할 틈도 없이 잠겼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펴줄 수가 없었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조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한 3명의 요구자가 있었고 벽 쪽에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지집을 하여 구조하였고 하지만 늦게 빠져나온 2명은 물속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170m가 넘는 지하차도가 많게는 3m 깊이까지 잠기다 보니 몇 시간째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잠긴 차량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4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어른 키보다 낮아진 수위에 차량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남성 1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10년 전에 배수 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려 그동안 큰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담당 구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는 이런 배수 시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부산 도심 지역도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주차장 등 곳곳이 빗물에 잠기면서 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마치 강처럼 도로 위를 넘실거립니다. 단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부산역 인근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들이차면서 당황한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역에 침수된 열차 선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역 전체가 침수되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은 밤부터 운행에 차질을 빚어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 통로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 위에 가득 찬 빗물은 호텔 주차장과 아파트, 골목길을 따라 흘렀고
주차된 차들은 꼼짝없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밑에 내려갔는데 물이 이미 배꼽 위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잠겨서 그거를 건너서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차가 이미 잠겼죠. 주택과 식당 안까지 빗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강풍으로 광안동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범일동 일대에선 하천이 범람해 주민 5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부산역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정상 운행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밤새 부산역 배수 작업이 끝나서 오늘 새벽 5시 26분 노포행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역은 어젯밤 침수 피해 직후 열차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지역의 피해가 컸던 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만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던 부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81.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 이래 10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부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후 8시 호우경보 발령 이후 약 3시간 동안 200mm가량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대부분의 도로가 잠겼다며 안전 문자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해운대구 근처의 지하차도는 급류가 흐르는 협곡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밤 10시 32분이 만조 시간이어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도시마천 인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부산 진구와 남구의 경계에 있는 동천과 동구 수정천이 범람해 주변 상가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조 시간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역류 현상으로 인해 범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천은 지난 10일 집중호우 때에도 범람해 차 수백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잇따른 호우에 지반이 약해져 있던 부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부산 구포동 아파트 뒷산에서 낙석 사고가 나 자동차 한 대가 깔렸고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월 강수량은 이미 650.1mm에 이르러 최근 20년을 통틀어 2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북쪽에서 찬 기단이 발달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고 장마전선이 남해상에서만 머물며 부산에 많은 비를 쏟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저희 YTN에도 밤사이 시청자들의 제보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피해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부산 반송동인데요. 이게 그냥 상점이 주변으로 보이고요. 이 도로에 물이 가득 차서 마치 계곡을 연상케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사람들의 무릎까지 지금 물이 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인지 도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 호텔 앞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시청자 제보 영상인데요. 불어난 물에 갇혀버린 승용차를 힘겹게 밀고 있는 운전자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꼼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역시 부산 수영구 망미시장 부근입니다. 폭우에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고요. 지금 시장 안으로, 골목 안으로 물이 들어차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대 보이는데 거의 보네트까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물살이 아주 빠르게 흐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광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도 피해가 큰데요.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고 시민들이 위태롭게 불어난 물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이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부산 동구 부산진역 근처의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인 것 같긴 한데 물이 굉장히 많이 차서 사실 분간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화면처럼 이 지하 주차장 안으로 물살이 되게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계단으로도 마치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가 위험할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건물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 정전이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검은 화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날이 개고 아침이 되면 비 피해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는 가로수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양시 신원동에서는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광주시 회덕동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제 오후 5시 50분쯤부터 1시간 반 동안 85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천시 동양동에서는 도로변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달리던 차량을 덮쳤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 운북동의 한 지하차도도 집중호우로 침수돼 일부 차량이 물에 잠겼지만 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견인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서울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어젯밤 늦게 1시간여가량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 예산과 전남 순천 등 전국 21곳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토양 내 수분량이 증가해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태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인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큰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호우 고비는 넘긴 건가요? 네, 내륙 지방은 호우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에는 어제 퇴근길 무렵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빗줄기가 무척 강했지만 이 자정을기에서는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우특보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동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직도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50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북 영덕에 229mm, 인천 옹진군 승봉도에도 220.5mm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의 경우 서초구는 127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했습니다. 제주 백록담의 최대 순간풍속 초속 31.1m, 경기 포천 내촌면에도 초속 28.3m의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리고 주말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호우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엔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모레까지 영동 지방에는 최고 4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도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충청과 경북 지방에 최고 80mm, 서울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낮 동안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휴일인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렇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이른바 판자촌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 탓에 붕괴 사고 가능성이 늘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수십 년 넘게 대책 마련은 없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판자촌.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지붕 위엔 강풍 피해 방지용 타이어와 벽돌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습니다. 비 오면 못 나가니까 그냥 앉았어야지. 새니까 지붕 사람 얻어서 덮었잖아. 고무로. 한 차례 비바람이 휩쓸고 간 골목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집 밖으로 드러난 전선은 비를 그대로 맞아 합선의 위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고무 천막이 덧대어져 있고 창문에 붙여놓았던 비닐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9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낮엔 빈집이 대부분입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낮에 비라도 내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 집을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집안이 약해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만 앞섭니다. 작년에는 살고 계시는 집이 그 집안이 약해져갖고 집이 갑자기 확 무너져갖고 아주 큰 위험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많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560여 명이 모여 사는 서울 종로의 쪽방촌. 이곳의 장마철 걱정은 위생입니다. 온갖 쓰레기에 습한 환경까지 더해지면 해충들이 득실거립니다. 학교가 이만해. 방 안에서 음식 해 먹고 안 추우면은 냄새 기가 차게 나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삶의 터전들. 지난해 기준으로 106만 가구가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신청하면 또 이제 상황 파악해서 뭐 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 소식만 전해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최저주거 지역민들의 현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당은 행정수도, 청와대는 국가균형 발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IBK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과 공영방송인 KBS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참석시켰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내용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 발전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46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아직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 기관과 새로 생긴 기관들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가운데 국책은행과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도 지방 이전 검토 주요 기관으로 IBK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을 꼽았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일부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 집중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수술하는 의미가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세종시 인근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본격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 국가균형발전위에 세부 계획을 다시 보고받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건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탓이라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초반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측 인사로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쥐었습니다.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특히 이전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보다 집값이 오른 건 맞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의 영향이 크다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승 국면들을 저희들이 막아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에 대해 통합당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인상률이 높다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주변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사상 검증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 이 후보자와 민주당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색깔론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대협 초대 의장 전력을 거론하며 사상 전향 여부를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이런 질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맞섰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당의 색깔론 공세는 민주당과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통합당의 공세는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으로 이어졌는데 이 후보자는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군 면제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께서는 병역 면제를 허리 때문에 받았다고 했는데 면제 판정 받기 열흘 전에 그 무거운 물통을 그냥 자유스럽게 들고 다니는 게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맥주 한 박스를
둘이서 그것도 번쩍 들은 게 아니라 손을 내려서 같이 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호화 유학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 땡땡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청문회가 초반부터 색깔론 공방에 집중되면서 큰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 문제를 풀 생산적인 논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확산 추세가 주춤하던 광주에서 또다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발열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일주일 넘게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인 광주 192번 환자. 지난 14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지병과 연관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의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는데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별진료소까지 갔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여성은 마트와 미용실,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성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여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가족 간, 지인 간 식사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 둘째,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주일 가까이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GPS와 CCTV, 진료 내역 기록, 신용카드 내역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동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감염 경로마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광주는 누적 확진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교 예배 외에도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감염자가 는 건데요. 오늘 오후 교회 집합 제한 해제를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일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사흘 만에 누적 환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가장 빠른 날은 13일로 확진을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접촉자가 많았던 겁니다. 교회 내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아 확산을 키웠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집단으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동시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회 집합 제한 해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등 전국 교회 방역을 강화했었는데 당시처럼 곳곳에서 교회 관련 환자가 급증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집합 제한을 그대로 해제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되는 문의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내렸던 이런 방역 원칙을 그거를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역사회 안에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회 방역 기준을 완화하되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조정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 당국도 잠재적 확산이 우려되는 살얼음판 위에 있는 단계라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각종 대면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 사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우리 노동자 290여 명이 오늘 오전 정부 특별수송을 통해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오전 8시 반쯤 이라크 건설 노동자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는 노동자들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사업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상 초유의 연기 사태를 맞은 도쿄올림픽이 다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이 누그러들지 않아서 일본 안팎에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원전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성화 봉송과 개막전 등 주요 일정이 열리는 후쿠시마 인근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서경덕 교수가 제작해 배포한 도쿄올림픽에 대한 진실인데 코로나19는 물론 방사능 위험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본 내 올림픽 회의론도 확산 중입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가 올림픽 재연기나 취소 의견을 내놨고 축소 여론도 70%에 달했습니다. 또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9개 경기 단체가 무관중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불안하다는 응답도 6개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연기 결정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일본 조직위원장 역시 비관적 입장인데다 IOC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仮に今のこのような状況がですね、続いた場合に東京大会の開催っていうのはですね、可能なんでしょうか。今のような状態が続いたらできないでしょう。We have established one principle first of all, and this is the top priority that the Olympic Games will respec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all the participants. IOC는 오는 9월부터 일본의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내년 초에는 개최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 이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 현재까지 비 피해 집계가 나왔습니다.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망 3명, 실종 1명, 경상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부산 동구 지하차도 도로 침수 사고 관련 사망이 3명이고요. 경상이 2명입니다. 또 울산 울주군 위양천에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자 1명이 있었는데 현재 수색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건설 공사 현장 침수 관련해서도 경상이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일시 대피된 사람들은 195명인데요. 부산 동천이 범람해서 59명이 일시 대피했고 경북 영덕 강고시장에 침수돼서 136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195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 사면 유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일시 침수도 43개소, 부산 24개, 울산 7개입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전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가 1001세대고요. 파주가 90세대, 광주 850세대, 가평 61세대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사유시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등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89개소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162개, 인천이 27개, 울산이 21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용을 집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택 침수 피해, 도로 침수, 축대 붕괴 등 많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새벽 5시 55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 18개 공원, 487개 탐방로도 통제 중입니다.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많은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축대 붕괴, 옹벽 붕괴 3개소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밤사이 폭우로 사망 3명, 실종 1명, 경상 4명이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학생 7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수생들이 다니는 유명 기숙학원입니다.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삼시세끼를 해결하며 24시간 생활하는 본관입니다. 한 달 학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 유명 기숙학원으로 다니는 학생만 500명에 이릅니다. 한 수험생이 처음 복통을 호소한 건 지난 16일 밤 11시쯤. 이튿날 20여 명이 비슷한 장염 증상을 보였고 현재 유증상자는 7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기숙학원 측은 가벼운 증상을 겪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17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총 한 거는 177명이래요. 복통, 무슨 생리통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냥. 증상이 나타난 학생 가운데 60여 명은 주말 사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증상이 심해져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하고 왜 입원할 때 기본적인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다 했을 때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기숙학원 측은 첫 증상자가 나온 다음 날인 17일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보건소는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증상자들 다 검체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학생들 전부 다 493명 역학조사 다 해서 가져갔고. 보건소는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 표결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 소집되는 검언 유착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수사팀과 변호인들은 물론 피해 폭로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도 직접 나옵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심의위 진행 문건을 보면 안건으로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명시됐습니다. 먼저 심의위원 회피나 기피 절차 이후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유토론으로 수기 절차를 거친 뒤 표결 절차가 이뤄집니다. 심의 절차는 수사팀에 이어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서로 진행되고 각각 의견 개진 25분과 질의응답 15분이 배정됩니다. 참석자들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여부에 방점을 찍으며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가 이미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 취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을 다퉜던 대검 형사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절차에 이르면 심의위원들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각각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놓고 모두 4차례의 표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제보자나 MBC 측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전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가운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거란 사실을 검찰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면담만 거절했을 뿐 내외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대검찰청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청와대에 이어 검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정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기 이틀 전이자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이튿날로 면담을 잡았으나 다시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소인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까지 전달하고 약속을 잡았지만 부장검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면담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도 사전 면담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게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지만 고소 전 면담이 오히려 더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문제는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더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급기관이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던 중앙지검은 4차장 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내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피소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고발 사건들은 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또는 경찰의 사건을 내려보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별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은 여전한 만큼 추가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 문건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출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비밀 누설 혐의로 A 목사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목사 등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진술 내용을 건네받은 뒤 가짜 고소장으로 둔갑시켜 SNS에 퍼뜨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한 가정집 컴퓨터에서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만 켜면 누군가 마음대로 원격 조정하면서 집 비밀번호와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다는 협박글을 끊임없이 보내는 건데요. 이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인터넷 연결까지 끊어도 또 올게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제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들어와서 그림판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건 귀신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림판에 바보라고 글씨를 쓰는 커서 마우스를 잡은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도 끊긴 상태입니다. 왜 이래? 뭘 쓰려고 그런 거지? 노트북 카메라가 켜지더니 집에 있는 아이를 찍기도 하고 카메라를 켰어. 컴퓨터 주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또 올게라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깁니다. 무서웠죠. 저희는 지금 저희 신상에 저희 이름, 저희 차번호 이걸 하나하나 다 적은 거예요. 아이의 이름, 아이 학교까지 정확하게 적는 거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달 초부터 한 가정집 컴퓨터 2대와 노트북 2대에서 마우스 커서가 멋대로 움직이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욕설이나 조롱도 수시로 남겼습니다. 해킹이라고 판단한 제보자가 인터넷 모뎀과 IP 주소를 바꿨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공유기 교체하고 이 선 다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IP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주소도 바꿔놨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아예 인터넷 연결선을 뽑고 공유기 전원과 블루투스 기능까지 껐는데도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은 실시간으로 답변까지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아예 꺼놨어요. 컴퓨터 수리 업체도 황당해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온라인이 돼 있어야지 그 제어가 되는데 오프라인 상태인데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좀처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비행기 모드하고 블루투스도 끈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면 이건 귀신이다 그러고 갔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물으니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심어 인터넷이 끊긴 컴퓨터에 접근하는 해킹 수법일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해커가 그 해킹할 때는 요즘에 해킹이지 비즈니스 그러거든요. 품이 많이 드는 건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미궁에 빠진 사건을 밝히기 위해 서울 노원경찰서는 컴퓨터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만큼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신변 보호 조치를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MBN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길, 장승준 대표, MBN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어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온라인 표결에 붙인 결과 투표 인원 1,311명 가운데 찬성 499명, 반대 805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일 협약식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주요 간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자 조합원의 판단에 직접 묻겠다며 대의원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에 맞서 중국도 자국 내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두에 있는 미국 공관 폐쇄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예 홍콩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폐쇄 통보를 받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내부 취재를 일부 언론에 허용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중 양국과 세계의 재앙이라며 전격적인 조치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해왔다면서 미국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If you say something, okay, we have done something wrong, okay, so give us some evidence. Otherwise, we are innocent until you prove it. 중국 관변 매체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보복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뒤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폐쇄가 안 되면 축소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对，就是无理搅三分的那种感觉，就是站在一个就是中国人的角度，我是挺生气的。 하지만 중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 움직임이 있는 티베트가 청두 총영사관 관할 지역이어서 전략적 고려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针对美方的无理行径，中方必将做出必要的反应。 당초 우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설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쏙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영사관 업무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여서 보복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국 공관에 대한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맹들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연관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현실화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큰 혜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은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체니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미군을 빼내온 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체된 군사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적어도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규모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언급한 것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When I take soldiers out of countries because they're not treating us properly.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협박 수단이 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두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으려는 시진핑 정권의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병력을 미국의 안보 증진이 아니라 외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존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한 관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선 캠페인 속에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봤습니다. 다만 참모들이 미군 철수의 위협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 애써오고 있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국에서 집중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침수와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에서는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숨졌고 울산에서는 1명이 실종됐습니다. 여당이 행정소도 이전을 화두로 꺼낸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YTN 취재 결과 공영방송인 KBS와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과 산업은행까지 검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에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감염자가 는 건데 오늘 오후부터 교회 집합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학생 70여 명에게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식으로 준 치킨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네, 비 피해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차 안에 있던 일부는 구조되거나 빠져나왔지만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경부선 철도 아래를 지나는 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무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탁한 물속에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 1 지하차도에 물이 찬 건 어젯밤 10시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여러 대가 피할 틈도 없이 잠겼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터질 수가 없었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조했습니다. 차량 지붕 위에 한 3명의 요구자가 있었고 벽 쪽에 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지집을 하여 구조하였고 하지만 늦게 빠져나온 2명은 물속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170m가 넘는 지하차도가 많게는 3m 깊이까지 잠기다 보니 몇 시간째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잠긴 차량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4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어른 키보다 낮아진 수위에 차량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남성 1명이 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10년 전에 배수 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려 그동안 큰 침수 피해가 없었다고 담당 구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는 이런 배수 시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부산 도심 지역도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주차장 등 곳곳이 빗물에 잠기면서 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마치 강처럼 도로 위를 넘실거립니다. 단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부산역 인근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발목 높이까지 들이차면서 당황한 시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역에 침수된 관계로 열차 선행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역 전체가 침수되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은 밤부터 운행의 차질을 빚어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 통로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 위에 가득 찬 빗물은 호텔 주차장과 아파트, 골목길을 따라 흘렀고
주차된 차들은 꼼짝없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밑에 내려갔는데 물이 이미 배꼽 위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까지 잠겨서 그거를 건너서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차가 이미 잠겼죠. 주택과 식당 안까지 빗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강풍으로 광안동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범일동 일대에선 하천이 범람해 주민 5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현장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초량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부산이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세차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피해 지역들이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초량동에 있는 제1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수가 시작된 건 어젯밤 10시쯤부터입니다. 차도 높이가 3.5m인데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5m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60대와 3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오늘 새벽 3시쯤에는 침수된 차량 안에서 5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부산 대부분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구조되는 사람도 속출됐습니다. 광안동에서는 무너진 옹벽이 주택을 덮쳐 2명이 구조됐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호텔 지하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같은 침수와 인명 고립 피해 신고는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한 사람만 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무엇보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부산 해운대가 212mm를 기록했고 기장구는 205mm, 동래구는 19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시점인 밤 10시에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심 하천인 부산 동천과 수정천 하류 구간이 범람해 일대 주택과 상가 등 건물과 차량들이 침수됐고 도심 전 지역에서도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그칠 거로 전망했습니다. 날이 밝음에 따라 침수 피해가 본격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해 재산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초량동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저희 YTN에도 밤사이 시청자들의 사진과 영상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네, 화면 다시 보면서 피해 상황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반송동입니다. 이 폭우가 계속 내리는 모습이고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목 이상으로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리막길에는 마치 계곡처럼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로인데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강물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 호텔 앞에도 역시 물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입니다. 이 불어난 물에 갇혀버린 승용차를 힘겹게 밀고 있는 운전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꼼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승용차는 현재 물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민도 물을 가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은 종아리 정도까지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산 수영구 망미시장 부근입니다. 지금 시장 골목 안쪽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밖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한 대 보이는데 차량이 대부분 많이 잠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광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큰데요.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고요. 시민들이 위태롭게 불어난 물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역시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가르며 걷는 모습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부산 동구 부산진역 근처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안으로 이렇게 빗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빨라서 사람한테 시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파트 계단으로도 이렇게 빗물이 들어찬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찍어준 영상이고요. 아파트가 지금 정전이 된 것 같은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점차 비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는 태풍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한 바람까지 동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가로수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김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양시 신원동에서는 강풍에 건물 외장재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잔해를 치우는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광주시 회덕동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제 오후 5시 50분쯤부터 1시간 반 동안 85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인천시 동양동에서는 도로변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달리던 차량을 덮쳤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 운북동의 한 지하차도도 집중호우로 침수돼 일부 차량이 물에 잠겼지만 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하게 견인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서울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이 어젯밤 늦게 1시간여가량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 예산과 전남 순천 등 전국 21곳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토양 내 수분량이 증가해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태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비 피해 상황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내린 폭우로 사망자 3명을 비롯해 정전과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 영덕의 강구시장 침수와 부산 범천 범람 등으로 주민 195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도로 침수 피해는 모두 43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8곳, 울산이 7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침수는 289건으로 파악됐고요. 경기 일대에선 정전으로 1,001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도 했습니다. 동해 남부선도 토사 유입으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도 했지만 오늘 새벽 5시 55분을 기준으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밤사이 내린 폭우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비 상황 어떨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 호우고비는 넘긴 건가요? 네, 강한 비구름이 내륙을 통과해서 지금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륙 지방은 호우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어제 퇴근길 무렵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빗줄기가 무척 강했지만 이 자정을기에서는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해안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 영동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직도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북 영덕에 229.1mm, 인천 옹진군 승봉도에도 220.5mm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서울의 경우 서초구는 127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했습니다. 제주 백록담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31.1m, 경기 포천 내촌면에도 초속 28.3m의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호우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다시 내륙으로 유입되는 상황이고 내일까지 바람도 거셉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4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늘 낮 동안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방의 비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휴일인 모레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여권과 청와대가 행정수도와 국가균형 발전을 이슈화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국책은행과 공영방송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하반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중점 과제가 될 거라며 국책은행과 KBS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서도 지방 이전 검토 주요 기관으로 IBK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을 꼽았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일부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 집중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수술하는 의미가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전 검토 지역으로는 공영방송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세종시 인근으로 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서울 집값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7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7.10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에도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 따른 피로감에 오름폭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올라버린 집값 탓에 쉽사리 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눈치 작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이 해소되지 않아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040 세대의 적극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숨고르긴 하겠지만 떨어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변수는 역시 다음 주에 발표될 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무산으로 군 골프장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기에 도심 고밀 개발론이 힘을 얻으면서 공공 재건축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재건축 단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는 물론 용적률 완화, 저리자금 융자,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예상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공급 대책에 담기는 공급 물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군이 가지고 있는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육군 사관학교는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또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그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 운용은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아파트 투기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펀드를 청산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을 이른 시일 내에 이익 없이 팔아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스 운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11층 규모의 삼성 월드타워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환자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일 이 교회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21일 3명, 그제 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어제는 오후 2시까지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집 근무자로 파악됐고 그제 확진된 강남구 청담중학교 급식배식원도 해당 교회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잠원동에 있는 한신교회 교인 A씨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A씨는 무증상자로 지난 19일 한신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은 교회를 다음 달 4일까지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소모임과 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29일까지 행정조치를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 290여 명이 오늘 오전 우리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오늘 오는 노동자들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사업장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보건당국자가 마이애미와 라스베거스 등 미 전역 12개 도시에서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은 현지 시각 23일 주와 지방정부 보건관리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비영리 탐사보도 시민단체인 공공청렴센터가 보도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만약 3, 4일 심지어 5일을 기다리면 환자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기 시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줄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경제활동 재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142만 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집계 결과입니다. 직전 주인 7월 둘째 주 131만 건보다 10만 9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증가세 전환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별로 봐도 코로나19 새 진앙으로 떠오른 캘리포니아가 29만 2,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도 10만 건 이상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97만 5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업수당 청구 증가 상황은
미국 내 노동시장 회복이 그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 수당 신청이 예사로 수백만 건을 넘나들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사실 미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2차 석유 파동 당시인 지난 1982년 10월 69만 5천 건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특히 매주 $600를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당국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WTO 사무총장이 자신이 선출될 때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에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팬데믹의 정치화가 가장 큰 위협이라며 코로나19 정치는 격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런던의 한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작심한 듯 중국을 겨냥해 포문을 엽니다. You can't engage in cover-ups and co-opt internation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영국의 한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확실한 정보라며 테오도로스 WHO 사무총장이 2017년 선출될 때 중국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WHO가 중국에 매수됐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WHO 화상 언론 브리핑에 참석한 테오도로스 사무총장. 폼페이오 장관의 런던 발언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 반박합니다. And the comments are untrue and unacceptable and without any foundation for that matter. 그는 현재 가장 큰 위협은 팬데믹의 정치화라며 정치와 당파주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ve said it many times. COVID politics should be quarantined.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 코로나19가 몇몇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확진 사례의 절반이 단 3개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재수생 기숙학원에서 학생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기숙학원에 머무는 한 학생이 지난 16일 밤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학생 70여 명이 고열과 장염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은 모두 500여 명에 이르는데 기숙학원 측은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하면 117명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가 해당 기숙학원의 학생들 검체를 확보해 검사한 결과 3가지 종류의 식중독균이 발견됐습니다. 학원 측은 특식으로 제공했던 치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17일 밤 역학조사관들을 투입했습니다. 식수와 식단 조사를 포함해 학생 80여 명의 검체 채취를 마쳤고 급식의 보존식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환경 검체 있지 않습니까? 뭐 식품이라던가 또 음용수 이런 거 전부 다 싹 검사 다 했고. 조사 과정에서 고열이 나타난 학생이 적지 않아 6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까지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소가 검체를 1차 분석한 결과 캠필로박터균과 병원성 대장균 등 3가지 종류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주로 캠필로박터균이 나왔는데 이 균은 생닭에서 주로 검출되며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었을 때 감염됩니다. 복통과 설사와 고열, 온몸이 몸살 감기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 요즘 식중독의 흔한 원인균인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한 증상입니다. 학원 측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저녁 특식으로 제공했던 치킨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식단이 오염됐을지 모르니 식당 운영을 중지하라는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수업 일정과 식당 시설 모두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증상이 호전됐고
전염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귀가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다른 학생과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전염병이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호전된 학생들도 꽤 있고 자택으로 쉬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택으로 갔고 그래서 보건소가 의뢰한 보존식 정밀 분석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인천에선 연일 수돗물 유충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수돗물 유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구. 지난 9일 최초 발견 이후 14일 55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지만 매일 20여 건이 꾸준히 신고되고 있습니다. 양치할 때 꼭 컵에 물을 떠서 유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세수할 때도 좀 많이 불안해서 아무래도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수를 찾는 주민이 늘면서 택배 서비스 차량마다 생수 배달 물량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저희 차 물량이 차가 한 반차 정도 됐었는데 지금으로도 좀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예요. 생수 배달이? 예. 인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청소 작업 이후 급수관로에서 깔따구 유충이 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유충 발견 신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급수관로나 공동주택 저수조에 남아있던 유충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천시가 보상 방안 원칙을 밝혔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가구에 대해서 필터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또 생수 같은 거를 요청을 하시면 시에서 생산하는 미추홀 찬물이나 또 K워터에서 받은 물 같은 거를 지금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비와 필터 구입비 지원 등의 보상 방안은 마련해놨지만 유충 사진 등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부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뜻 보상 범위를 확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구 작전 서운동과 계산동 일대 천여 가구에는 새벽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소화전 대량 방류로 수압이 낮아진 것으로 봤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하 수도관이 파손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잇따르는 수돗물 유충 신고와 관련해서 인천 이배 지역은 정수장 등 수돗물 공급 과정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그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 1,314건 가운데 실제로 유충이 확인된 건 28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인천으로 232건, 인천 이배 지역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49건이었습니다. 다만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과 달리 다른 지역 유충은 수돗물 공급 과정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유충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에서 발견됐는데 깔따구가 아닌 나방파리와 파리 유충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보건당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감시 분석 결과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부산 지역에서 경보 발령 기준 이상으로 채집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국내에서는 일본 뇌염에 걸린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습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맹들은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연관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현실화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큰 혜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은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체니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미군을 빼내온 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체된 군사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적어도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규모 선거 유세를 재개하면서 언급한 것을 다시 거론한 겁니다. When I take soldiers out of countries because they're not treating us properly.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협박 수단이 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두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으려는 시진핑 정권의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강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병력을 미국의 안보 증진이 아니라 외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존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협한 관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선 캠페인 속에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참모들이 미군 철수의 위협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고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바탕으로 한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느냐며 여러 차례 따져 물었고 이 후보자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에는 수사팀과 각 변호인은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도 직접 참석합니다. YTN이 확보한 수사심의 진행 문건을 보면 심의 안건은 각각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모두 4차례에 걸쳐 표결한 뒤 각각 안건에 대한 과반 의견을 권고안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 문건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출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 비밀 누설 혐의로 A 목사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목사 등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진술 내용을 건네받은 뒤 가짜 고소장으로 둔갑시켜 SNS에 퍼뜨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정황을 미리 파악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과의 면담만 거절했을 뿐 상급 기관 등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차장검사와 검사장을 거치는 내부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상과 면담을 잡았지만 이후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과 청와대 외에 검찰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된 상태로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박 시장님과는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2주 만에 처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호소한 피해자의 입장에 청와대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지난 13일 피해자 측의 첫 기자회견 직후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입장 표명은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뒤 떠밀리듯 이뤄진 모양새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발표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뚜렷한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를 충북도 의회가 보류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몰고 나와 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동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정문이 트랙터와 농기계를 실은 트럭에 막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 입구에서는 농민수당을 충북도는 즉각 제정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도 벌였습니다.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자 기습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부결 등으로써 우리 농민한테는 점점 고충만 더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가는 요즘 농민들한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2만 4천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됐지만 농정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충북도 의회가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과 농민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의장이 나섰습니다. 7월 달은 무리일 것 같다. 8월 달은 회기가 없고 첫큰상 9월 회기에 이걸 좀 잘 8월 한 달 준비해서 9월 달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양해를 했고. 문제는 농민수당 금액으로 주민 발의 조례안대로라면 농민 7만 5천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연 900억 원의 예산 마련이 농민수당 제정의 걸림돌입니다. 충북도 의회와 충북도 그리고 농민이 세 차례나 보류된 농민수당을 추진하기 위해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여러분 기프트 좋아하시죠? 특히 고려 기프트가 진짜 좋아요. 이거 광고예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판촉물이 엄청 많은 고려 기프트는 엄청 싸대요. 이름만 하면 다 아는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엄청 주문하는 고려 기프트. 사달래요 사장님이. 다리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시대에 남을 아파트. 천안 신박 3부 르네상스. 시대를 짓다 3부 토건.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북 영덕이 229.1mm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부산 176.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도 127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 백록담에는 초속 31.1m, 경기 포천에는 초속 28.3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이 정도면 신호등 전신줄가 쓰러지고 낡은 목조 건물이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면 앞으로는 동해안 지역이 고비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과 경북 영덕,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강한 바람이 불며 해안가와 제주,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까지 영동에는 40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비는 오늘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수도권은 내일 오후에, 영서 지방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언 유착의혹 수사가 오늘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이 사건 수사를 이어갈지 또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논의합니다. 네, 핵심 증거로 알려졌던 녹취록과 파일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발동될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만큼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심의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는 교육사회 문화 분야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과 서울시의 피해 사실 묵인, 피소 사실 유출 의혹까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특히 비대면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소식 국회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추인에 실패한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합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의 거취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비 피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